제가 이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 모두는 붓다 이래로 심지어 붓다 자신도 불서를 행하고 아비달마를 행한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해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실천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의 연속이잖아요. 계속되는 갱신 작업들. 저는 붓다 이후에 아비달마라고 하는 네르프트 이브드 이색이 이렇게 정의된 아비달마라고 한다면 어떠한 해석학적인 운동으로서 저는 정의하고 싶은데 이게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범형적인 아비달마들이 초창기 아비달마들인 거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유식하고 중간도 아비달마라고 생각을 해요. 유식은 좀 얌전한 아비달마, 중간은 힘이 빡센 아비달마. 밀교나 선불교 정도 돼야 이제 아비달마란 말은 더 이상 못 쓰나 정도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짚어주셨던 포인트가 제가 베단타적이다, 그 스님의 법문 내용이 굉장히 베단타적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겁니다. 그거를 공격하는 입장이든 그거를 해명하는 입장이든 똑같이 가게 돼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참나가,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구도에 대해서는 크게 건드리지 않고 저기 저 있는 저 참나가 공격하는 입장이든 방어하는 입장이든 똑같아요. 참나가 이제 불교의 이제 알파요 오메가요라고 얘기되는 무아와 어떻게 잘 이렇게 충돌되거나 공존하거나 여기에 몰려 있죠. 참나라는 부분을 물러쳐 버렸을 때 여기를 흐려버렸습니다. 참나, 진아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블러링을 해버린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전히 이해되는 문구 아닌가요? 그리고 나서 봤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불교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도 철학의 한 사례로서 불교 철학이 갖는 태생적인 어떤 사상,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닮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런 태생적 유사성 같은 것들, 태생적 조건에 의한 유사성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요 차이가 정말 중요한 차이냐. 특히 이런 식의 목소리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 아까 이야기를 굉장히 잘 해주신 게 실참하시는 분들, 실제 수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갈리는 게 좀 있긴 해도 그러니까 니네는 말은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어떤 교학적 체계는 교학적 체계인 거고 실제는 달라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분명히 사람이 자기가 배운 교학적 체계 내로 실험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좀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 관찰입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두 가지 경향인데 요 후자 라인, 특히 이론적인 설명을 특히 안 좋아하시거나 그게 오히려 해독적이다라고 해학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에큐메니컬, 기독교 용어긴 한데, 그러니까 범기독교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게 인도 같은데 풍토로 가면 이 베단타가 바로 그 기독교하고 범종교 운동을 했던 그 카운터파트예요. 예. 기독교나 베단타는 하나다. 불교도 거기 인도가 일본 같은 땅에서는 했어요. 한국에서도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 내용을 보면 사소한 차이들 말고 실질적인 것들. 어떤 사람들은 그게 깨달음의 경지의 종착지로서의 수준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실질적인 과정의 유사성에 주목하는, 말은 좀 다르게 하는데 평가가 좀 다른데 자아냐 무아냐 뭐냐 이렇게 하는데 내용이 사실 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같거나 다르거나 그럼 거기 완전하게 가로를 쳐도 수행이 똑같이 진행이 되고 만약에 훈련 효과가 뭐 큰 차이가 없다? 아니면 거의 같다? 라고 만약에 판명이 난다면 그런 관심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관심에서도. 그러면 더더욱더 아까 이제 이 공격하기가 까다로워지는 거는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학적 표지들이 더 이상 유효한 타격이 들어가는 지점이 아니게 되는 거니까요. 말은 이제 복잡해지겠죠. 이제 다만 그거는 교학적 언어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꺼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이 프랙티스 갖고 얘기하시는 동영상 얘기하시는 분들은 또 사람마다 평가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프랙티스를 기존의 교학 체계랑 독립적으로 함께 이해하고 함께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네가 말하는 걸 내가 어떻게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요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지 다른지 얘기하는 게 그냥 거기서 탁 막혀버릴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냥 그런 결함이 있어요. 있어서 뭐 그것도 그냥 속 편하게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제 끝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분별적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분별적이에요. 분별적이라는 얘기는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게 어떤 한계 목표라고 하면 그냥 계속 분별을 하는 겁니다. 상나가정 얘기 하잖아요. 이미 열애장 경에서 대놓고 그냥 거기서 이미 스토리 라인은 나왔어요. 그 상나가정을 얘기해 놓고 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라고 버티는 가장 최근에 제가 이제 전선이 일본에서 있었던 80년대 사실 그 자체의 논쟁보다 더 흥미로운 게 이 미국 사람이 그걸 또 번역해 놓은 건데 그냥 하카야마 선생이나 그 책이나 이런 거 읽어보시는 것보다 이 보리스 가지치기가 훨씬 더 재밌는 게 요분이 또 굉장히 재미있는 스탠스를 취하세요. 예컨대 비판 불교는 충분히 비판적인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질문들이랑도 겹치는 거예요. 저쪽의 그 불교 문제는 비판 불교 문제는 사실상 끝난 건가요? 논쟁의 생명이 그러니까 그 어떤 논쟁의 한 단위가 끝나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면 끝난 거죠. 이제 뭐 크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고. 그렇죠. 이런 게 다 유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거론하고 있잖아요. 다시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다가 리프트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제가 이제 오늘 질문을 던진 갑갑하지 않습니까? 이게 쉽게 이렇다 저렇다 답이 나올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퍼레니얼한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래갈 유형이에요. 그리고 꼭 불교도들만 던질 질문은 아니에요. 아니 뭐 기독교, 공화주의자 어떤 방식의 자신의 코어한 정체성을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도덕적이든 미적이든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체성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기본적으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무엇을 나는 본질주의로 정의하는가? 타임인덱스를 역사적으로 고려를 하는가? 이런 것들은 반복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도 해봐야 될 질문이고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지적으로 정리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실로 간단하지 않은 문제. 무화라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근데 붓다 추기불교, 붓다의 이제 그 어법을 보면은 오온이 무상하다, 무슨 고통이다, 이렇게 무상한 그것은 잘하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네. 그 똑같잖아요. 그 베단타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 그걸 무아라고 풀어도 되고 비아라고 풀어도 되고. 그게 전형적인 베단타적 독해입니다.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주장을 한 사람이 베단타의 세례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리스 데이비스 이런 얘기 했을 때 아마 그 연구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알고 있었을 거고, 그리고 실로 인도 철학자들의 불교 이해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베단타의 한 지파다, 방파다라고 하는 이해. 우리 특히 선불교를 공방에서 느끼는 거는 참 공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그때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선사들의 공안보다는 신족의 성자들의 그 참나에 대한 어떤 인터뷰 자료들, 그다음에 아드바이타 베단타
또 수행자들이 소양이 또 많잖아요. 많습니다. 많이 남기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친절하게 와 다가오죠. 맞습니다. 그리 본다면은 불교의 교판을 새로 쓴다고 했을 때, 예. 꼭 뭐 베단타라든가 한불교라든가 이런 간격이 너무 막혀 있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좀 예, 실천적으로 어떤 뭐 예컨대 새로운 종교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은 당연히 기존의 것들은 참고서죠, 그냥. 수행적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게. 그래서 현대식 교판을 짠다면은 뭐 서양 종교든 철학이든까지 다 포함하는 교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무지하게 어려운 작업이겠죠. 교판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으로 돌아갔죠. 그건 결국 수단이죠. 수단이고 이게 태도를 하나 정해야 돼요. 수단일 수밖에 없고. 네. 법장 스님의 교판이나 선체 지휘대사의 교판이나 사실 이게 뭐 말이 되냐 싶긴 한데 또 보면은 한편에 우리가 불교를 파악하는 도구로서 상당히 유용하게 들여다보면 또 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판이라고 하는 것이 원줄주의를 투명할 수는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는 도구로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겠다. 본질주의적이죠. 교판을 보면. 그 느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교판을 해놓고서 특히 이제 이런 포괄주의적인 그림을 그려놓고서 이게 이제 방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비용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사람이 뭐 이렇게 단순한 기분 나쁨도 있지만 왜 이게 위에 있고 뭐 이 모든 질문들과 함께 가야 되는 건데 할 수 있는 전략이긴 해도 이게 공짜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진제 속죄라고 하는 중간적 사유로 양극단을 얘기했을 때 진제 쪽의 입장에 대해서 진제적 기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로 규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본질 규정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건 결국 체험의 영역이고 언어를 넘어서는 영역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뭐 뱀이 허물 벗듯이 그냥 우리가 건너가는 징검다리밖에 더 되겠네요. 그러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것은 뭐 열반이든 보살로서의 현상세계에 불국토하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수행적 차원에서 육발적으로 실천을 하든 아니면 열반을 체험하고 열반을 통한 뭐 이 현상세계를 탈출하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네. 혹은 이제 본질이라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걸 규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정하기 어려울 거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1번, 아무 일도 없었다. 규정이 실패하고 우리 모두가 규정이 실패했다는 걸 받아들이고 자고 일어났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 저는 그게 해피엔딩인 것 같은데 저는 2번일 것 같아요. 엄청난 혼란과 이제 규정이 없어지면요. 아무 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득세하기 시작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본질주의가 어떤 이제 이런 고정성 때문에 우리가 좀 특히 불교가 그런 스탠스를 주니까 살짝 놓고 싶어도 이 불교를 본질주의적으로 정의를 하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불교임을 주장하는 해괴한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대승불교의 한쪽은 거의 기독교나 이슬람 쪽의 신앙과도 유사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모든 게 모든 것과 사실 닮아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게 모든 것과 닮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실질적으로 예컨대 뭐 약사열애라던가 비로자나불이 기원적으로 어떤 애초에 불교에 있었던 그 신격이라고 해야 되나? 뭐 불격이라고 해야 되나? 신격이란 말은 쟤네 말이고 하여간 존격이라고 할게요. 존귀한 급 없었어요. 어떻게 들어왔냐에 대해서 이미 연구가 끝났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던 무슨 뭐 이렇게 태양교, 뭐 이렇게 뭐 명교, 뭐 온갖 얘기들이 있고 자이나 조로아스터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온갖 얘기들이 다양한 요소들은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 가지 이제
또 가게 되는 길이 뭐냐면, 특히 이제 요새 한국에서 많이들 가는 길인데, 저는 제가 가지는 않는 길이고, 리스크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초기 불교. 연구자들은 초기 불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초기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붓다 혹은 붓다에 가까운 사람들이 남긴 그 원음에 가까운, 원음 혹은 원음에 가까운, 대충 이렇게 정의가 되지 않습니까? 몰라요.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몰라요. 진짜 몰라요. 대승불전들하고요, 그 소위 초기 불전들이 그냥 같은 시기에 기록이 되었고요, 같은 시기에 최초 사본들이 같은 시기로 잡혀요, 다. 예. 그리고 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대승과 같은 것들을 일종의 역병이나 때로 비유를 하자면, 때 묻지 않은 초기불교 같은 이런 기대를 우리가 초기불교를 볼 수 있잖아요. 스리랑카나 이쪽 불전들, 옛날 불전들 보면 대승불교 들어왔었어요. 지금 존재하는 낭방 상좌 불교는요, 일종의 재정복 운동 이후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아시아는 대승 우위로 진행됐고, 티벳도 그렇게 되고 그렇게 갔고요. 베트남 되게 특이한 게, 베트남 불교 정말 재밌습니다. 되게 특이해요. 되게 특이해요. 이거는 이제 베트남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연구 대상이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베트남을 제외한 동남아시아의 불교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굉장히 오리지널리티 주장이 강한데, 그 모든 게 이제 스리랑카가 기점이기 때문에 스리랑카의 역사를 봤을 경우에, 교학사를 봤을 경우에 이 사람들 대승을 알고 있다 정도가 아니고, 대승 교단이 이미 신론섬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이쪽은 이제 대승 쪽으로 교판을 했다면 이쪽은 교판을 한 게 아니고 밀어내기를 한 거예요. 밀어내기를 했는데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가 그런 거죠. 자, 내 안에서 대승을 없애요. 이미 대상이 들어왔고, 어디까지가 대승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못 정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대승스러운 것들을 없앴고요. 여전히, 근데 뭐 빨리의 주석의 주석, 붓다고사의 주석 라인에 보면 대승적인 문구들이 여전히 많이 발견되고,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 성공적이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 그 절단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 늘 인간사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바 좀 퓨어한 거, 순수한 거, 좀 외부적인 영향을 덜 탄, 우리가 이제 다시 이해하면 좋겠으니까 좀 원형적인 주라기 공원에 나와 있는 그 공룡 피 같은 DNA 좀 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 꿈이에요. 예, 그게 현실화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보장은 주어진 자료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실천적인 거를 하시는 분들의 이제 사기를 꺾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그냥 그렇다 상황이. 수단의 빠뜨나 법구경이나 초기 경전들, 그러니까 붓다의 원음에 가깝다고 보여지는 것들이 분별 작업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초기 불교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냐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곰브리치 같은 사람들이 이제 동료학자들한테도 사기꾼이라고 욕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텍스트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평생 해놓는 작업, 제자를 가르치는 거, 텍스트 동남아시아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스폰 행위, 그 모든 종합적인 행위를 봤을 경우에 이 사람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아까 그 베단타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건 그냥 베단타야 싶을 정도로 너는 그냥 초기 불교 근본주의자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초기 불교라고 불리는 그 니까야에 들어있는 것들이 100%는 아니겠지만 95%, 99%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그 불량품, 불순 요소들을 제낄 수 있고, 우리는 붓다의 원래의 생각을 상당히 많이 안전하게 약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우리끼리 약간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붓다와 가까운 붓다의 이제 후계자들의 사상을 재구성할 수 있을 거다. 큰 위험 없이 객관적으로 재구성할 것, 영국의 이제 옥스퍼드를 중심으로 이제 포진되어 있고요. 초기 불교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그 경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말을 얼마나 방법론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의식적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예, 그냥 좀 그런 태도를 보이시고 그런 제자군들이나 이렇게 약간 신도군들이 또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극단적으로 누구죠? 그거 비문 연구하시는 분? 제가 갑자기 그분 이름을 까먹었는데 자프가 아닌데 지금 제가 완전히 지금 고유명사를 까먹었는데 이제 고고학 하시는 분인데 그레고리 쇼펜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고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유물론적인 어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때 유물론적이다라고 하는 건 물증 중심적인 그분이 이제 초기에 보여줬던 연구 성과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계율에는 승려는 금을 지니지 않았고 뭐 이런 다 갖고 있었다. 당대에 이제 스투파 이런 거 건립한 거 보면 기부자 명단에 스님 비구비구니 이름들이 쫙 나와 있는데 개뿔. 그러니까 텍스트에 쓰여져 있는 규범적인 진술과 실제 현실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실질적인 뭐 대승 기원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이제 대승이다라고 하는 상당히 뒤로 수없이 많은 얘기들을 한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을 하고 강한 학풍을 이제 보여주셨던 분인데 이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그레고리 쇼펜이 보여준 입장은 그냥 불쉬시해요. 그러니까 이 소승 대승 초기 불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컨대 이제 곰브리치 같은 사람에 대해서 진짜 예, 저거는 학자도 아니다라는 걸 굉장히 극단적인 목소리로 내뱉는 분이 그런 분들이 그레고리 쇼펜 같은 아니 그 텍스트의 일단 텍스트 자체만 보고 연구한다는 것도 그분 입장에서는 불만인데 텍스트만 봐도 그 복잡성과 그거 계속 출입하고 수없이 많은 누대를 거친 출입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안온하게 뭐 이렇게 구전전통이니까 오류 없이 전승됐고 막 약간의 문제 그 망상이다. 굉장히 극단적 그거를 실질적으로 소수의 파들이 누구가 있냐면 뭐 틸만, 페터, 슈미터, 하우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한쪽에 계열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극단적인 문학주의자들은 어쨌든 이 양쪽 입장을 이제 좀 불교적인 중도 입장을 택하시긴 해요. 자, 이건 너무 나이브하고 이건 너무 극단적이다. 우리가 텍스트에서 여전히 얻을 건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텍스트에 쓰여 있는 그대로 믿는 거는 특정 시대 텍스트 편집자들의 욕망에 너무 우리가 쉽게 수작에 걸려 넘어가는 거 아니냐. 텍스트는 실로 굉장히 복잡한 우리가 단일한 텍스트로 보고 있는 예컨대 지난 시간에 봤었던 그 자이나가 아니죠. 그 아지따 그 육사외도에 관한 진술도 따지고 보면 계속 이야기가 넣고 빼고 했을 가능성이 배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전체 이야기, 육사외도 이야기 전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이제 컨트롤 C, 우리가 현대 용어로 따지자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한 흔적이 많아요. 똑같은 말들이 예? 그대로 갖다 놓은 이런 것들은 상당한 편집적 작업이 들어갔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그 시점이 정확하게 그게 텍스트로 기록된 시점이냐 그 이후 시점이냐 못 정하죠. 그러니까 모든 문헌으로 남아있는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는 그 의심에 놓여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유의미하게 굉장히 우리가 정신을 집중하면 아마 본인들밖에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이런 문헌학적인 거친 이제 고행에 가까운 작업을 해내면 어디가 가장 최초기 붓다의 이야기고 그 다음 얘기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에 이제 한 가지 뭐 작업 성과라고 한다면 붓다는 그 비파샤나로 깨닫지 않았을 거다. 예. 선정으로 깨달았을 거다라고 하는 식의 얘기. 왜냐하면 초기 오 비구들을 대상으로 이제 한 사람씩 밥 구하고 쉬고 이런 사람 제외하고는 계속 앉아가지고 훈련을 시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조전법륜경 무화상경 우리가 쭉 읽어봤을 때 그 스토리라인에서 그랬다가 이게 안 먹히니까 교설을 시작했고 드디어 아나뜨만 교설에서부터 보편적인 효과를 먹혔다. 이게 이제 교학의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가 운동을 시켜보든 뭘 해보든 이게 만약에 메디테이션 같은 것들이 좀 그런 영역의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언어를 잘 배운 사람이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잖아요. 수영도 뭐 이렇게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게 이렇게 숙련도가 되는데 말로 이루어진 것들은 상대적으로 사람은 그 말을 반복하는 것들은 잘 해요. 우리가 이제 그 분의 이제 설명에 따르면 붓다 자신은 어떤 굉장히 직관적인 선정 명상에 가까운 걸 통해서 깨달았던 걸로 보이고
그걸로 최초기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제자들이 성과를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무아상경, 무상하다, 고이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오온을 쭉 나열하고 그게 이제 이후에 이제 아비달마적인 철학의 기본적인 골조를 만들어주는 그 세팅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고 그리고 뭐 12지 연기 이런 것도 8지가 9지가 어쩌고 12지가 어쩌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붓다 당대에만 해도 그게 붓다 스스로가 3, 40년 이렇게 설법을 하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실로 앞뒤가 맞으면 이상해요. 우리가 책을 쓰려고 논문을 쓰려고 앉아도 그 논문 안에서 쓰다 보면요. 내가 앞에서 했던 얘기랑 뒤에서 했던 얘기가 안 맞아요. 굉장히 정신을 집중하고 그 짧은 글 내에서도 봐야지 검토하고 또 검토해야지 자기 일관성을 지킵니다. 책으로서도 그렇습니다. 말하는 거는요. 우리가 뭐 대기설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 안 해도요. 당연히 안 맞는 말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한 20, 30년씩. 그렇게 필요 없어요. 오늘 하루 종일 내가 한 말만 모아도 안 맞는 말들이 말 차원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해석학적인 작업은 들어간 거고 최초기 결집부터 당연히 그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세 가지 입장이 있다. 곰브리치류의 이제 원전주의자들, 그 레디컬리스트들, 근본주의자들 된다. 예, 우리는 붓다의 원음에 접속할 수 있다. 불쉿 그레고리 쇼펜류의 그 택도 소리 하지 마라. 슈틸만 페터 슈미트하우젠류의 극소수에게만 허용된 이제 텍스트 이거는 이제 근대 문헌학의 기교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조각조각 말씀은 드렸지만 향유할 수 있느냐 우리가 빨리 니까야 보면서 사경할 때 그 느낌과 그분들의 작업은 그분들 써놓은 논문도 읽는 것도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분들의 입장은 실천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망전 실천적인 입장에서는 그레고리 쇼펜과 뭐가 다른지 하지 말라는 얘기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만 이론적으로는 어쨌든 그분들은 제3의 길을 천명을 하셨고 초길불교 연구자라면 셋 중에 하나죠. 초길불교 연구자인데 이제 그분들 얘기를 책을 읽어봐도 칠만 페터 같은 분 책을 읽어봐도 이게 뭐 A가 맞은지 B가 맞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소리 있다 이러고 말아버리니까. 그래서 참 뭐 학문과 이제 불교 강의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학문 쪽으로만 접근하려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고. 네. 대중 강의에서 이제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나름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서 자기 수행이나 뭐 심화시키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첨단 학계에서의 얘기들과 이 대중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은 괴리감이 굉장히 크죠. 그 어쩔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이 밥 벌어먹고 살면 이게 전문가주의거든요. 전문가주의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추어를 그러니까 전문가 내 집단 내에서 전문가스럽지 않은 사람들 쳐내는 논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전문가 집단에서도 이게 통용되는 논리인 거. 그게 말씀하셨던 이 괴리감을 강화시키는데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프로가 프로다워 보이려면 아마추어스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강한 급률로서 아마 이제 프로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 속에는 있을 거고, 다만 이제 저도 이제 비슷한 이제 실제로 가까이 계신 많은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제 뭐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까이 계신 분들 중에 뭐 학계에서 이런 전문가로서 꼭 하시는 분들이 불교 쪽은 아닌 분들이 더 많아요. 그분들 공부하시는 대체적인 경향도 그렇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방향도 결국에는 제가 이제 사용한 어떤 사툴인데 불교사 공부하시면 아비달마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아비달마에 대응하는 동아시아 말이 교학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화엄교학이 있고 법상교학이 있죠. 예. 그러니까 아비달마가 그냥 그러니까 소승, 약간 소승, 소승의 뭐, 설일체유부, 경량부, 뭐,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테라바다, 뭐,
이런 어떤 대승 이전에 우리가 소승이라고 하든 요새 영어 애들, 영국 영미권 애들이 하는 것처럼 메인스트림 주류 불교라고 말하든 뭐 그건 명명의 문제니까 어떤 그런 집단들 뭐 그 저기 뭐냐 인무한데 그러니까 법은 있고 법유 인공인가요? 뭐 하여간 그런 식으로 정리되는 어떤 철학적인 성향들 시간적으로 철학적인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부분되는 그 사람들의 사상을 아비달마라고 부르는 게 저는 우리에게 아까 제가 프랙티컬 패스트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썩 좋은 명명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 모두는 붓다 이래로 심지어 붓다 자신도 불서를 행하고 아비달마를 행한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해서 우리 논문 쓸 때 교관 보잖아요. 방송하고 나면 이렇게 편집하고 그렇죠? 그 피드백 들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실천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의 연속이잖아요. 계속되는 갱신 작업들. 저는 붓다 이후에 아비달마라고 하는 네르프티브드 이색이 이렇게 정의된 아비달마라고 한다면 어떠한 해석학적인 운동으로서 저는 정의하고 싶은데 이게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범형적인 아비달마들이 초창기 아비달마들인 거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유식하고 중간도 아비달마라고 생각을 해요. 유식은 좀 얌전한 아비달마, 중간은 굉장히 빡센 아비달마. 이제 밀교나 선불교 정도 돼야 이제 아비달마란 말은 더 이상 못 쓰나 정도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어쨌든 선불교의 이제 그 흐름을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저도 이제 숙제이긴 한데 적어도 교학적인 전통 내에서는 주어진 것들, 우리의 이제 어떤 출발점으로서의 이 현상적인 의식, 그 다음에 언어적인 티칭, 언어적인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건전한 출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편적인 효용성이 있다라고 이제 믿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불교의 역사는 아비달마의 연속이었고 대부분의 시간이 제 기준에 따르면 붓다 다신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저는 초기불교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농담 삼아 얘기를 해요. 아비달마 하시는 거라고.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 개똥 철학하지 정도의 의미로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건데 이 면에 있어서는 불교 전체를 보겠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뭐 저같이 이제 프로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이 공부하는 성격을 꼭 같이 가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해의 상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노력은 동일하고 제가 주변 분들 다 그거 하고 계시고 그 관심 하에서 어떤 경전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 경전을 읽으시거나 논설을 읽으시거나 갑자기 티베터를 배우신다고 하고 실제로 한 몇 년 낑낑대다니면 한 5년 지나고 나니까 티베터 읽으시면서 본인이 원했던 성취를 얻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항상 행복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얻은 게 없을 수도 있죠. 에잇 꽝 우리가 왜 그렇지 않습니까? 붓다식의 경험주의가 그게 사고적 경험주의 아니에요. 와서 경험해봐라.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붓다의 말을 듣고 붓다의 경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듣고 붓다가 제공하는 그 학원에서 혹은 뭐 이렇게 아카데미에서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고 나면 짧게는 뭐 2주 뒤에 길게는 뭐 6개월 뒤에 어떤 효험을 보는 거잖아요. 봤을 때 돌이켜 생각해봐서 그 말이 맞았구나 라고 하는 방식. 그게 바로 붓다식의 경험주의죠. 독특한 경험주의예요. 예. 그 정신에 따르면 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 사기꾼일 수도 있죠. 이거는 저는 불교의 소위 해주그라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기, 성전이라고 하나요? 불교 성인전이라고 하는 해주그라피를 그건 기독교식의 번역이고 불교 쪽에서 해주그라피를 뭐라고 번역하는지 모르겠어요. 고승전 같은 텍스트예요. 고승전,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자타카류들 다 포함되는 얘기인 거예요. 심지어 그 비나야나 아니면 그 니까야 같은 데서 보이는 붓다가 과거에 대해서 그냥 과거에 젊었을 때 얘기했던 그런 얘기 다 모으면 그 류의 장르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적인 스토리 라인에서 붓다는 스승을 통해서 깨달은 자가 아니잖아요. 후대의 용어에 따르면 독각이죠. 네, 독각보살이죠, 독각보살. 그러니까
여러 스승들을, 당대에 유명했던 여러 스승들을 찾아갔고, 특히 이제 뭐 따파스 전문가들, 이렇게 고행 전문가들을 주로 많이 찾아갔던 걸로 보이고, 뭔가 명상적이거나 신통적 성취는 이뤘지만 자기가 바랬던 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그 성인전 유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 성인전 유가 말하는 기본적인 메시지는 이거죠. 예,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동아시아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지금도 지금 어떤 스님이, 예컨대 뭐 원효 스님 스승 있습니까? 어디 왔다 갔다 하면서 배웠다라고 하는 얘기, 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에 그냥 넘쳐나죠. 그게 의미하는 바는요, 언제든지 꽝일 수가 있다. 언제든지 꽝일 수 있겠다. 외국어 하나 배우는 거 고전어 하나 배우는 거 큰 도전인데, 그게 내 공부에, 내 실천적인 공부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런데 어쩔 수 없어. 배우 봐야지 꽝이지 아닌지가 그쵸. 부다의 말씀이 그거예요. 와서 긁어봐. 나는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실제로 떠나는 제자들도 많겠죠. 예. 우리가 지금 조금 그거를 많이 우상화해서 불전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었을 거고 좀 그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지. 붓다가 깨닫고 나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자신을 쌩까죠. 그러니까 우리 불전 그러니까 다섯 비구 전에 한 사람 만나지 않았어요? 예. 만났을 때 제가 이제 저기 교보문고 앞에 이렇게 지나가면 누가 되게 안광이 이렇게 되게 맑으신 분이 와가지고 갑자기 길을 물으면 제가 네 하고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이게 도를 아시니까 물어볼 것 같아요. 기운이 느껴져요. 그냥 거기서 그렇게 피해간 거예요. 그냥 예 이러면서 듣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죠. 불교 내에서는 한탄하는 일도 뭐 너무 당연한 일인 거고요. 다행히 이 불교적 세계관은 이 삶이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는 또 되게 좀 대책 없는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또 인연을 역으로 또 강조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한 가지 좀 다른 질문. 네. 아니면 불성이라든지 참나라는 게 메타인지 또는 지켜보는 거 이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이거 왜 여쭤보냐면은 그것 자체도 지켜보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게 살아 있을 때가 있고 아니면 뭐 죽어 있을 때가 있고. 뭐가 살아있고 뭐가 죽어있나요?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날 때 내 화를 지켜보는 그런. 분노가 죽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죠. 내가 지켜보면 분노는 이제 죽어지겠죠. 네네네네. 그렇게 그 지켜보는 기능 자체를 갖다가 불성이나 또는 뭐 참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참나라고 일반적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네. 그 참나라는 걸 정확히 뭘 짚어가지고 참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변호사 짓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통장 잔고를 보고, 오케이. 좀 통장 잔고에 공이 좀 많이 찍혔다 싶으면 아마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채용 관계 관련돼가지고, 성과 심의 관계에 대해서 선불교의 이제 마조계열의 이제 특정한 해석에 따르면, 일상심시 도고, 체가 따로 있고 용이 따로 있지 않다. 성이 따로 있고 심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방식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요. 그렇죠? 불성이 지켜볼 수 있죠. 그렇게 지켜보는 게 곧 불성일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이. 그것도 일종의 기능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기능 아무 문제 자체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기능 외에 따로 뭐가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떠한 철학적 세팅 하에서는 괜찮습니다. 거기는 더 이상 이제 베단타랑은 다른 철학적 그림에 갈 것 같대요. 제가 이제 오해할 수 있었던 기능이라고 했을 때 의도하셨던 게 뭐 다른 거였나요? 아니 기능 이거 그 화를 내는 것도 일종의 기능인 것 같고, 네. 지켜보는 것도 일종의 기능인 것 같은데. 네. 굳이 그걸. 어떤 게 어떤 거에 대해서 굳이 우위를 주장할 이유가 있느냐? 없죠? 원칙적으로는.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죠. 다양성을 제거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
힌두교 성자들이 표현 중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보여지는 대상이 아니다. 참나는 네, 보여지는 대상이 아니고 보는 자이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철저히 상대성의 원리로서 참나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기 본다면 화라는 것은 탐심의 이면적인 요소거든요. 뭘 보고 욕심을 일으키는데 이게 안 된다면 분심으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명 대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참나적 시각으로 보기는 좀 어렵죠. 참나적 시각으로 본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것도 참나라고 안 하죠. 예, 그거를 거기서부터 거리를 두는 게 화를 내는 거는 참나라고. 그치요. 예. 그 기준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기능이라는 측면을 예. 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몇 가지 기준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다르냐. 예컨대 분노하는 마음과 분노를 지켜보는 마음 사이에 어떤 질적인 차원의 무슨 우리가 혹은 위계를 둘 수 있냐라고 할 때는 그냥 답은 yes or no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뭐가 있겠어요라고 하는 입장도 하나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갑자기 뭘 집어넣어 yes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진정 효과가 있다라던가 그거 이후에 다른 예컨대 이제 베단타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트만을 정련시켜 나가는 어떤 여정의 스토리의 일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계속 화를 내고 사는 삶과 화로부터 거리를 두는 삶은 그 자체는 아트만과 동일시되진 않지만 아트만이 좀 더 작용한 것이라던가 아트만 더 순수한 아트만이 가까워졌다던가 이런 식의 평가가 가능하다면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 자체의 질적인 차이나 이런 게 아니고 역할, 향후, 어떤 목적 연관, 이게 어떻게 쓰이느냐, 어떤 효용이 있느냐로 역으로 구성되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 그 자체로서 근데 이제 말씀하신 입장을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요.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통상적인 상식적인 입장은 아닌 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느 형태의 통일적인 자아관, 인격관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분노 같은 것들이 이게 어떤 도덕적 인격과 관련된 기본적인 생각이다라고 하는 게 그냥 빵빵 화를 내는 사람과 그거를 이제 잘 누르는 사람 어떤 예컨대 지켜보기가 됐던 꼭 참기가 됐던 아니면 갑자기 명상을 하든 어떤 자기만의 수법을 통해서 이제 똑같이 남들은 다 화를 내는 상황에서 화를 안 내는 걸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구분은 문화권적으로 거의 다 이렇게 통제를 하는 쪽, 자아의 온전성을 잘 갖추는 쪽, 욕망에 휘둘리거나 분노에 휘둘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걸 잘 갈무리하는 쪽을 높게 보는 거는 일반적인 경향으로. 우리가 어떤 사상 안 갖고 있더라도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만날 때 된 사람하고 안 된 사람 구분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말인즉슨 그러면 어떤 기능은 좀 비대칭적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서 메타인지는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걸 메타인지를 안 한 채 이걸 어떻게 절제를 한다든지 하는 그림은 얼른 떠오르지 않았어요.